세계 자연보존연맹은 저새를 5년 내 멸종할 가능성이 높은 적색 보호종으로 지정했다. 종의 보존에 필수적인 기초 연구조차 돼 있지 않은 채 멸종 위기에 놓인 새. 과연 저 새는 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1998년 9월) 서해안 비무장지대. 까다로운 군부대의 허가 절차를 기다려 우리는 38도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무인도로 향했다. 그곳은 전쟁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서해안 주요 방위 거점 중 하나인 석도였다. 그런데 몇 년 전 조류 탐사차 이곳을 지나갔던 한 사진 작가가 저 새를 보았다는 것이다. 저쪽 우측편에 팔부 능선쯤에 저 새가 둥지를 탄 게 이렇게 들어갔대요? 예. 그 두 개가 이쪽에서 보이더라고. 산능선에 줄지어 앉은 새들. 하지만 저 새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섬에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둥지였다. 둥지하고 둥지 사이에도 이렇게 막 여기가 그런 둥지가 섬 전체에서 20개 가까이 발견됐다. 둥지가 이 정도라면 다른 흔적도 남아있을 확률이 높았다. 우린 섬을 샅샅이 살펴봤다. 그런데 섬 한켠 바위 틈에서 알이 있는 둥지가 발견됐다. 이건 괭이갈매기라던데? 이건 둥지도 괭이갈매기.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괭이 갈매기의 알이었다. 저 새는 과연 이곳에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확언할 수 없는 단계였다. 한반도 서해안에서 저 새의 번식지를 처음 발견한 것은 7년 전. 네, 이게 그 저새 사진인데요. 당시 조류학자 이정우 씨는 전라남도 칠산도 해안의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있었다. 새도 당황을 하고 나도 우선 내가 더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새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현실이었고요. 바로 그 발밑에는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알 하나와 새끼가 있었어요. 그럼 이 번식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저 새는 인적이 거의 닿지 않는 무인도의 대랑 끝에서 번식을 하고 있었고, 그로써 베일에 쌓여온 저 새의 번식지가 최초로 발견된 것이다. 한반도 서해안에 저 새가 살았다는 한 줄의 기록에 의지해 서해안을 헤맨 끝에 마침내 저 새 번식의 비밀을 풀 열쇠를 찾아낸 것이었다. 저 새가 번식하는 것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그 무인도라는 거, 사람 인적이 아주 드물다는 거, 그렇지 않은 번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간만의 차이가 많은 곳에 그 물때가 좋을 때, 즉 말하면 물이 빠지면은 먹이가 이렇게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천연적인 조건, 이 천의 혜택을 받는 곳이 아니면 번식을 엄두도 못 낸다는 거죠. 지난 겨울, 제주도 성산포. (14) 마리의 저새가 이곳에서 겨울을 보냈다. 그동안 저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월동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시아에서만 사는 저새의 주요 월동지는 대만, 홍콩, 일본과 베트남 등인데 그중 최대의 월동지는 대만이다. 대만 남부지방에는 매년 겨울 약 400마리의 저새가 찾아와 장관을 이룬다. 지난 1999년 초 월동지를 중심으로 저새 개체수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확인된 개체수는 580여 마리. 그것이 지구상에 남은 저새의 전부였고 곧 멸종 위기를 암시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새가 서식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종 보존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한 조류학회는 우선 베일에 쌓여 있는 저새의 이동 경로와 번식지 조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먼저 대만에서 월동하고 있는 새들 중에 번식을 시작하는 3년생 저새의 기초 습성을 관찰했다. 모두 12마리를 가려내서 특별히 제작된 소형 위성 추적 장치를 장착하기로 했다. 마침내 3월 중순 12마리의 저새에게 무전기를 달았다. 그리고 3월 말 600여 마리에 이르는 저새들이 일제히 월동지를 떠나 북상하기 시작했다. 대만에서 3마리, 홍콩에서 9마리, 추적기를 단 12마리 중에서는 9마리가 북상했다. 중국 대륙 연안을 따라 북상하던 새들의 첫 기착점은 이에칭. 다시 북상을 시작한 새들은 약속이나 한 듯 중국 동부 양쯔강 유역에 도착했다. 그런데 북상은 거기서 끝났다. 새들은 일제히 방향을 틀어 동쪽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도쿄에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조류 연구단체인 야조회. 우에따 씨는 2달째 모니터로 저새의 이동 경로를 관찰해왔다. 台湾の方で4羽、それから香港の方で8羽に送信機つけたんですね。それでそれが、2羽はうまく追跡できなくて、あとはうまく北上していったんですけれども、北上していって、あと残りの、追跡できたもののうち7羽が、全てこの国境線沿いのところに全て行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これから分かります。 위성 추적 조사에 의해 처음 밝혀진 저새 집단 서식지. 그곳은 다름 아닌 휴전선 일대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취재팀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위성 추적 조사 결과 밝혀진 저새의 현재 위치는 북위 37.4도, 동경 126도. 그곳엔 약 10개에 이르는 무인도가 있었다. 그중에 취재팀이 지목한 곳은 바로 석도. 작년 가을 상당수의 둥지가 발견됐던 바로 그곳이었다. 섬이 보이는가 싶더니 귀가 따가울 만큼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다. 새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탐사팀은 섬에 올랐다. 석도는 작년 가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번식 중인 가마우지와 갈매기를 비롯해서 수천 마리나 되는 새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멀리 산능선에 갈매기도 가마우지도 아닌 새 2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이 바로 저 새였다. 잠시 후 하늘에서도 저 새가 모습을 드러냈다. 일정한 대열을 이루며 하늘 높이 비상하는 새. 그렇게 망망한 서해 바다를 헤맨 지 1년 만에 우리는 저 새와 만났다. 저 새를 확인한 우리는 둥지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새끼를 발견한 곳은 뜻밖에도 엄청난 수의 갈매기들 사이에서였다. 마치 그들을 울타리 세운 듯 새끼들은 그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석도에서 발견한 어미새. 모두 목과 깃털이 노란 빛을 띠고 있어 번식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직도 부화가 끝나지 않은 둥지를 발견했다. 우리는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둥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관찰을 시작한 지 3분 만에 어미가 날아왔다. 알을 지키고 있던 어미가 알을 굴렸다. 이는 알이 깨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신호다. 번식기의 새들은 무척 예민하다. 수컷과 암컷끼리도 종종 싸운다. 나간 지 2분 만에 어미새가 다시 둥지로 돌아왔다. 잠시 둥지를 지키던 어미새는 알을 품기 시작했다. 알을 품는 횟수는 하루에 너다섯 번. 접근하던 갈매기와 한바탕 부리싸움이 벌어졌다. 갈매기는 번식의 울타리이자 천적. 둥지에 접근하자 어미새는 매섭게 쪼아 쫓아버린다. 이날 확인된 저새는 어미새와 새끼를 포함해서 무려 29마리. 석도는 그동안 발견된 서식지 중 최대 규모였다. 멸종 위기에 놓인 저새가 꺼져가는 종을 지키기 위해 찾아든 땅. 그곳은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분단의 땅, 바로 한반도 휴전선이었다. 저 새는 언제부터 한반도를 찾기 시작했던 것일까? 옛 문헌을 살펴보면 저 새에 관한 기록이 꽤 오래전부터 발견된다. 그중 대표적인 문헌이 조선 중기의 유학자였던 이익이 쓴 성호사설이다. 조선의 문화를 엿보는데 가장 자주 인용되는 기록인 성호사설은 저 새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새의 이름은 만획 또는 용서인데, 만획이란 먹이를 잡을 때 휘휘 가로저어 잡는다는 뜻이고, 용서란 마치 방아찌 듯 고개를 아래 위로 흔든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생김새에 대해서도 묘사했는데 만획의 생김새는 백로와 비슷한데 부리가 길고 그 끝이 둥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구한말 한국의 새라는 책을 쓴 조류학자 올리버 오스틴은 저 새를 가리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름 철새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 저 새가 불과 한 세기도 넘기지 못한 채 멸종 위기에 놓이고 만 것이다. 지난 9월 우리는 또 다른 저 새의 번식지를 찾기 위해 군사분계선이 인접한 섬으로 향했다. 그런데 미리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길목부터 검문이 삼엄했다. 그 섬은 서부전선 최전방 경비구역 내에 있었다. 주둔 부대가 망설일 만도 했다. 결국 안내장교를 동행한다는 조건 아래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멸종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저 새는 인간과 천적을 피해 더욱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기 시작했다. 가파른 오르막길, 그 끝에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엔 상당수의 새들이 있었다. 하지만 저 새는 눈에 띄지 않았다. 탐사팀은 멀리 북한 지역의 해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인간은 자유로이 오갈 수 없는 땅, 지금도 전쟁의 상처가 선연하게 남아있는 땅. 그런데 바로 그 땅에 있었다. 남쪽 해안과 북쪽 해안의 중간 지점에 있는 작은 돌섬의 해안. 눈부신 흰새들, 바로 저 새였다. 끝에 하얀 거? 저 끝에 하얀 거 누가 봤냐? 저도 폼이 좀 좀 뭉툭한 게 저것도 저것에는 너무 멀어. 폼 밑에 물이 있을 거란 말이야. 딱 오리들 틈에 어디선가 자꾸만 새들이 두 날아왔다. 마리인데 알라 들어가. 저거요? 응, 다시 돈다. 돌아서 일로 온다. 날개 끝에 까만 게. 이거 오래 새끼다, 야. 올해 태어난 새끼가 있다는 것. 그것은 이 근처 어딘가에 저 새 번식지가 있음을 의미했다. 오래 번식하는 거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 부리 색깔이 아직 옅고, 이 날개 끝에 까만 점이 아주 짙고. 그럼 번식지가 가깝다는 얘기죠. 네, 요 근처 어디서 번식하는 거예요. 과연 이곳에 번식지가 있었을까? 잠깐 동안에 수십 마리의 저 새가 모여들었다. 어디서 나타난 거지 저것들이? 웬일이야? 아니 어디서 날아왔어요. 여기 흩어져 있었던지. 요 앞에 큰 골이 있잖아. 그 먼 쪽으로. 실 밝은데. 옆에 또 있다고? 어느 쪽이? 이날 교동도에서 발견한 저 새 개체 수는 남북쪽을 합쳐 모두 41마리. 이 부근 역시 번식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14, 그렇지. 14마리.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니네 정말. 상당히 많네. 그런데 이상했다. 아직 강남으로 가려면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새들은 자꾸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다. 새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완전히 드러나는 암초기 탐사팀이 지목한 곳은 바로 강화도 남부 해안 선두리 일대. 이곳은 바로 이맘때, 즉 번식이 끝나고 월동을 하기 전인 9월에서 10월 사이 저새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었다. 아이고, 저 멀리도 있어. 지금 많아? 나와 있어요. 아이고, 많아. 오른쪽으로 작은 돌. 그런데 그곳엔 왼쪽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가 모여 있었다. 아이고, 저 뒤로 또 있어? 대략 육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약 80마리. 16마리. 이 정도면 올해 한반도에서 확인된 저새의 상당수가 모여든 셈이다. 돌섬 왼편. 아, 멋있다. 그쪽에 왔네. 철새들이 그 이동하는데 특히 그 몸집이 큰 새들은 그 리딩 라인이라고 해서 지형을 읽습니다. 그 지형의 그 방향이 이쪽을 향하고 있고, 또 여기에 다른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큰 갯벌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이 새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번식을 마친 새들은 월동을 앞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한편 긴 여행에 지치지 않도록 몸속에 충분한 양분을 비축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시기 새들은 왕성한 식욕으로 먹이를 구하러 다닌다. 저 새들이 강화도에 모여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다. 하루에 2번 해변에 물이 빠지면 강화도 앞바다의 넓은 갯벌이 드러난다. 갯벌은 새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먹이 창고다. 개, 달팽이, 망둥이 등 갯벌에서 생활하는 생물은 모두 새의 먹이다. 바로 그 갯벌에서 탐사팀은 처음으로 저새의 먹이 습관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가장 큰 특징은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저어서 잡는다는 것이다. 넓적한 부리 끝으로 갯벌을 저어가며 먹이 사냥을 시작한다. 먹이를 잡을 때 눈은 있으나 마나 넓적한 부리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대신 부리 끝의 예민한 촉감을 이용해서 먹이를 낚아챈다. 두 번째 독특한 습성은 물때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먹이가 모일 만한 물꼬를 찾아 이동하면서 먹이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물가에 나란히 서서 먹이를 잡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부리의 모양 때문에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에서 먹이를 잡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런 독특한 먹이 습관 때문에 새끼들은 성장한 후에도 상당 기간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에 의존하게 된다. 갯벌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 새는 바빠진다.
저새가 좋아하는 먹이는 게와 새우 그리고 망둥어 등 작은 물고기류. 하지만 독특한 습관을 가진 저새는 결과적으로는 다른 새들에 비해 먹이를 잡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이것은 그만큼 다른 새들보다 더 풍부한 먹이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새를 보호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서식 환경의 보호가 선결 조건인 것이다. 특히 그 저새의 경우는 한정된 지역, 이 갯벌을 포함한 이 바다 주변에 아주 한적한 그 무인도와 같은 그런 아주 특이한 그 번식지 안에서만 번식하기 때문에 작은 숫자가 좁은 지역에 모여서 그 한 지역이 만일 커다란 그 천재지변이나 또 사람에 의한 그 어떤 큰 훼손, 위협을 받았을 때 바로 멸종하기 쉽다는 거죠. 원래 저새과에는 모두 6종류가 있다. 그중에 아시아 지역에만 살고 오직 한반도에서만 번식하는 이 저새만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반세기 전 이 땅을 휩쓸고 간 3년간의 전쟁. 세계 조류 도감을 보면 바로 그 전쟁 때부터 저새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조류 도감에서 북한에도 저새 서식지가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뿐 아니었다. 이미 80년대부터 북한 저새 생태를 꾸준히 보고해온 사람이 있었다. 정이라는 성을 가진 북한의 조류학자. 그는 저새 멸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일본 도쿄시에 있는 야조회 연구센터. 최근 위성 추적 조사로 저새의 이동 경로와 번식지를 밝혀낸 뒤 세계 학회에 이를 보고하는 등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저새의 이동 경로 추적에는 추적 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지원해준 일본 NTT의 도움도 컸으나 모든 과정에서 자문을 담당해준 한 조류학자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바로 도쿄에 있는 조청년계 조선대의 교수이자 북한 국적을 가진 세계적인 조류학자 정종열 교수. 다름 아닌 세계 학회에 북한 저새의 생태를 보고해온 바로 그 사람이었다. 모임이 끝난 뒤 정종열 교수는 남쪽에서 온 취재진에게 한 편의 논문을 보여주었다. 저새에 관한 논문인데 제1부가 저새 번식 생태. 이것은 아까 사진 보였는데 암수가 배아로 되는 이 디스플레이.
그 논문은 4년 전 조선대학에 발표한 것으로 북한 서해 덕도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관찰 기록한 저새의 번식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었다. 덕도는 평남 온천군에 있는 무인도로 저새가 발견된 이래 천연 보호구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정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95년 여름 덕도에는 어미 5쌍과 갓 태어난 새끼 1마리, 그리고 1년 정도 된 어린 새 3마리 등 모두 14마리가 있었다. 조사가 진행된 것은 95년 5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번식기의 전 과정에 거쳐 진행됐다. 알은 최대 3개, 갈매기가 먹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알을 낳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정확하게 26일. 낮엔 주로 암컷이, 밤엔 수컷이 품는다. 번식은 구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저새가 구애를 할 때는 수컷이 부리로 암컷의 뺨, 머리, 목의 순서로 깃을 다듬듯이 쓰다듬어준다. 이렇게 4~5분간 구애를 하다가 머리깃을 세우고 교미를 시작한다. 저새는 약 40일간 새끼를 기른다. 새끼는 배가 고프면 이렇게 고개를 방아찌듯 아래 위로 흔들며 먹이를 달라고 보챈다. 새끼는 열흘쯤이면 걷기 시작하고 보름 정도 되면 완전히 서서 걷기 시작한다. 이 무렵 부리 끝이 주걱 모양으로 변한다. 26일쯤 되면 자주 일어나 날개를 치면서 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태어난 지 2달이 되면 둥지를 떠난다. 저새 세계 가장 큰 번식지, 압도적인 번식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서해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이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고, 그런 의미.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자연 환경에만 종의 보존을 의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때면 도쿄 교외에 위치한 한 동물원을 찾는다. 평일에도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동물원. 그곳에 아이들과 친하지 않은 동물은 없다. 하지만 이 동물원엔 아이들이 다가올 수 없는 곳이 하나 있다.餌?じゃあ僕も一緒に入ります。はい。 그곳은 이 동물원의 유일한 격리 시설인 저새장이다. 지구상에 단 6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의 종. 이 상태로라면 5년 내에 종이 사라질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 10년 전에 시작한 일이 있다. 바로 인공부화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우선 새장을 만들 때 바위의 배치나 둥지의 높이를 북한의 덕도와 똑같이 만들었다. 먹이도 되도록 혼자 잡아서 먹도록 가르치고 있다.
주변에 낯익은 다른 새들까지 배치하는 등 각별히 보호 사육하고 있다. (10년) 동안 17번의 인공사육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겨우 한 마리만 살아남았다. 여기 살고 있는 저새 중에 다리에 파란색 띠를 두른 것이 인공 부화된 것이다.産卵まではうまくいくんですけれど、ヒナが孵化しまして、それから親が面倒見なくなってしまうと、そこら辺が一番難しいところでしたね。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시 인공사육을 담당했던 사육사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처음엔 어미새가 직접 새끼를 기르도록 했다. 그런데 알을 낳은 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抱いてたんだけれども、ヒナが帰るとオスがもうメスを巣に戻ってくるメスを追っ払うようになって。 어미새들은 새끼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 그들은 낯선 환경에서 살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사람이 직접 새끼를 키우기로 했고 부화 직전에 알 2개를 가져와 인공 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인공사육도 순조롭지 못했다. 세심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인공사육된 새끼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새끼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영양결핍으로 인해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한 마리를 인공사육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사라져가는 저새의 종을 보호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저새를 보호한다는 것은 저새가 사는 좋은 환경은 우리 민족이 제일 잘 살게 되는 그러한 바다이고 그러한 간석지이고 그러한 육지가 된다는 것.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거 잘 보호만 하면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새들은 다시 월동지로 긴 여행을 시작한다. 올해도 350마리의 저새가 한반도를 찾았다. 번식기의 저새가 서해안 비무장지대로 몰려드는 것은 멸종 위기를 느낀 새들의 치열한 생존 본능인지도 모른다. 작년 한 해만 약 30여 마리의 저새가 줄어들었다. 저새는 과연 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랜 세월, 그리고 종족의 절대 다수를 잃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살아온 이 땅의 새. 저새는 이제 지구상에 약 600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멸종 위기의 새다. 과연 누가 이 사라져가는 종을 지킬 것인가?